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주제는요, 뇌과학을 활용한 코칭 접근법인데요. 그럼 일단 뇌과학이 뭔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뇌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코칭에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뇌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일단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텐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뇌입니다. 실제 뇌를 아마 인턴 좀 되는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손에 좀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얀 막이 있죠. 이 막이 실제 이제 뇌죠. 별로 그리 크지는 않아요. 그냥 두 손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자,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좌뇌 우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옆에서 보니까 많은 것들이 또 보이는데요. 요 밑에 보이는 부분이 이게 소뇌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는 부분이 뇌, 간, 우리 이제 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옆에 있는 부분을 척두엽, 앞에 있는 부분을 전두엽, 위에 있는 부분을 두정엽, 뒤에 있는 부분을 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자, 단면을 딱 잘라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부분, 주름진 부분, 이 부분들을 뇌내 피질이라고 부릅니다. 피질 안에 보면 뭔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밖에 있는 이것을 뇌내 변연계, 우리 인간의, 이 부분 전체를 변연계라고 부르는데, 위에 있는 부분을 대상회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주로 우리 감정적인 부분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메추리 알 정도의 크기예요. 이걸 시상이라고 부릅니다. 시상은 후각을 제외한 우리의 네 가지 감각이 통합되는 곳이에요. 일단 이쪽으로 다 모인 다음에 다시 재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시상 밑에 요만큼 구조물은 잘 보이지 않지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시상 밑에 있다 그래서 시상 하부. 기능은 뭘까요? 호르몬 조절. 시상 하부. 그 다음에 시상 하부 밑에 뇌하 수체가 있죠. 자율신경 조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둥그rom하게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 밑에 보면은 편도체가 있습니다. 공포 반응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편도체가 있고요. 자,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볼 건데요. 그리고 이 부분이 뇌교, 뇌관, 그러면 이 부분이 소뇌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부분을 볼 텐데요. 자, 뇌내 피질을 보면은 앞부분이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중에서도 이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부르고요. 전두엽 중에서도 앞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하는, 판단 예측하는 상위, 뇌 중에서도 최상위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두엽의 윗부분에 보면은 전운동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운동연합영이라고 불러요. 운동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운동 그러면 소뇌를 떠올리는데 소뇌는 정교한 운동을 하는 것이지 실제 운동 전체를 계획하는 것은 전두엽 쪽이에요.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정엽이 있습니다. 두정엽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우리 오감들은 두정엽 쪽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위들이 다 매칭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제가 지금 오른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저희 뇌 부분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감각이, 제가 이걸 만졌을 때 감각이 하느냐 하면은 오른쪽이니까 왼쪽이겠죠. 왼쪽 쭉 잘라서 앞부분이 전두엽, 뒷부분이 두정엽이니까 아마도 그리고 위치가 여기서부터 얼굴이 시작돼요. 시작되니까 아마 손이니까 여기쯤일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은 그 신호가 일로 가는 거죠. 자, 아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만지면은, 자, 그렇다면은 제가 또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정보를 출력도 하죠. 움직이는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 영역은 전두엽이에요. 중앙골이 있는데 그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두정엽의 건너편,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과 내보내는 부분은 다릅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후두엽입니다. 오로지 시각만 처리합니다. 왜? 시각 정보가 우리 인간이 처리하는 전체 정보 중에서 한 70%쯤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척두엽에 보면은 베르니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자,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그 말 뜻을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을 만드는 영역도 있을 거잖아요. 그 영역은 앞에 있습니다. 브로카 영역이라고 불러요. 브로카 영역은 말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전두엽에 있을까요? 척두엽에 있을까요? 네, 전두엽 맞습니다. 왜요? 전두엽은 운동이에요. 말을 만드니까 전두엽 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들은 전두엽과 척두엽의 이 표면과 그 밑부분에 전체적으로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썼다가 지웠다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변연계 안에 있는 구조물과 달리 여러 가지들이 썼다 지워졌다 가능하지만 변연계 아래에 있는 기저핵이라든가 해마라든가 편도체는 기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딱 눈 감으면 싹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뇌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A4지를 한 장씩 가지시고요. 자, 그리는 방법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뇌를 그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실제처럼 그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딱 점을 하나 찍으신 다음에 요렇게 한 이 정도 한번 딱 하신 다음에요. 이게 약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두께가 약간 적어요.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또 원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볼록하게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손해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뇌의 대략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실비우스 열이거든요. 이 열을 따라서 점선을 쭉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정수리쯤 되는 곳, 여기서 실선을 쭉 오다가 점선. 자, 그리고 이 선은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한 반점 온 다음에 여기서 자,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손의 윗부분까지 가시고요. 자, 밑에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자, 4등분이 납니다. 자, 우리 대뇌 피질이 크게 4등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앞부분에 있는 게 뭐죠? 네, 앞부분에 있는 게 이게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의 기능은 인간의 고도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 예측, 판단, 이성적인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척두엽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두정엽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 체감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체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후두엽은 뭐죠? 후두엽은 시각처리입니다. 시각처리. 시각처리를 하면은 색깔, 크기, 빠르기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분이 이게 척두엽입니다. 척두엽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하나는 기억. 이 두 가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되뇌피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제 얘기를 들으면서 따라 그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뇌는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40%, 30%, 한 뭐 15%씩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비슷하게로 언제든지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몇 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을 좀 들여다보면요. 우리 뇌는 크게 상위뇌, 중위뇌, 하위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위뇌는 대뇌피질입니다. 중위뇌는 변연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중위뇌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상회, 대상회는 감정이라든가 특히 우리 주의력 부분이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대상회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 그 갓난아기 조금만 움직여도 울음소리에 금방 여자들은 빨리 반응을 하죠.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이 이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고 감정도 남성보다 훨씬 잘 발달되어 있는 게 대상회가 좀 더 남자보다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뇌량이라는 것은 뇌의 다리입니다. 양쪽 뇌를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이 신경다발이 좌뇌와 우뇌의 정보를 서로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기저핵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저핵은 반복되는 운동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뭐 동물적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적 감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 타고났다는 뜻이잖아요. 본능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처리하는 것. 맞습니다. 판단하기 이전에 처리해요. 운동선수들은 뭘 보고서 어떻게 해야지 판단하기 전에 감각적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은 기저핵에 이미 그 회로가 잘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핵은 운동선수들의 반복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처리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습관도 기저핵이 많이 관여를 해요.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칭할 때 습관이 코칭의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인은 여러 가지 습관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습관이라는 게 의지만 가지고 잘 해결이 안 돼요. 그 이유는 기저핵이 이미 회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내가 굳센 의지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아주 탄탄한 요새를 치고 있는 적을 향해서 들판에서 그냥 마구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요. 기저핵의 형성 원리를 좀 알면은 습관을 정복하기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시상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시상하부, 내분비계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고, 밑에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해마라고 그러고, 그 다음 편도는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원초적인 감정은 공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생존이죠. 뭔가 나에게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것에 대해서 공포를 못 느끼면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가장 원초적인 것은 공포예요.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게 편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거나 무서운 것을 볼 때는 편도체가 부르르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편도체가 그 정보들을 어디로 보낼까요? 뇌뇌피질로 보내는 거죠. 뇌뇌피질로 보내가지고 빨리 운동 계획을 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든지 아니면 무찌르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편도체는 신호를 전달만 하는 거예요. 실제 행동 계획이나 행동은 뇌뇌피질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편도체가 많이 손상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렇죠. 공포를 못 느끼는 거죠. 공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공포를 못 느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공포도 못 느끼고 나도 공포를 못 느끼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있죠?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뇌를 해부를 해보면요. 편도체가 상당히 손상을 입은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기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들 자기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도 죄의식을 별로 못 느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대뇌가 아니라 그 뇌 속에 있는 변연계 중의 일부인 편도체 부분의 이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본인이 본인의 병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편도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엽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분리해가지고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말을 써요. 혹시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소시오패스라고 불러요. 사회적인 소시오패스. 요즘 많이 보시죠? TV 키면은 많이 그런 사람 많이 나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알면서도 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것도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 또 뇌뇌피질을 이제 그려야겠죠? 껍데기를 이번에는 이렇게 이 정도만 그리십시오. 그린 다음에 자 자, 뇌뇌피질이 한 이 정도쯤 될 거고요.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뭐죠? 변연계죠. 변연계 중에서 변연계 제일 윗부분에 있는 게 대상회. 그래서 대상회입니다. 대상회. 대상회의 두 가지 기능.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적인 처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요? 아니죠. 자율신경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주의 집중할 때 그 주의력. 이게 인간이 가지는 뇌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 기능이에요. 포커싱하는 기능. 대상회가 뇌뇌피질과 연동을 통해서 주의력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뇌량이 있습니다. 뇌량이 이렇게 양쪽 뇌를 연결하는 뇌량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시상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좌뇌, 우뇌 하나씩 다 존재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좌뇌 하나, 우뇌 하나 쌍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자, 시상이 있고, 시상이 하는 부분은 뭐죠? 감각의 통합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서 후각을 제외한 4가지 감각이 통합, 분배되는 곳입니다. 통합했다가 다시 분배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바다에 사는 해마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마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이 하는 기능은 기억 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마가 손상을 입으면은 단기 기억을 못합니다. 단기 기억을 못해요. 옛날 기억들은 회상을 하는데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는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를 많이 하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큼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손상을 보는 부분이 해마.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 오신 분들은 보면은 과거 기억들은 다 하세요. 최근 기억들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상 밑에 있는 게 시상 하부. 그 밑에 뇌하수체. 자,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우리 자율신경은 우리 뇌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장기관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수의근이라 그러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뇌가 계산해서 통제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고 나서 분당 몇 cc의 소화액을 분비해야 되는가? 그거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계산하라고 시간 다 가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자율신경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못하니까 좀 불편함이 있죠.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하지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조그만한 게 있는데 이게 편도체예요. 편자는 편도는 복숭아 씨처럼 생겼다 그래서 편도체라 그러고 영어로는 아미그달라, 그 아몬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그달라라는 소리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도체는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혹시 아미그달라 하이잭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이잭, 비행기 납치.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가 뭘 그러면 하이잭 했다는 뜻일까요? 하이잭을 했으면 뭐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뭘 하이잭 했을까요? 되뇌죠, 되뇌. 평소 우리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되뇌 피질의 기능을 아미그달라가 찬탈했다라는 의미로 아미그달라 하이잭이라고 불러요. 아미그달라 하이잭은 어떤 상태냐? 분노에 휩싸여서 이성을 잃었을 때 아미그달라 하이잭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되뇌 피질이 하이제킹 당했기 때문에 작동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죠. 이미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에 의해서 되뇌의 이성적인 기능이 사실은 마비됐다고 보는 거예요. 극심한 공포 반응 내지 분노에 휩싸여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일단 그 공포 반응 또는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시키더라도 그 사람에게 말 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시냐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물 한 잔 주고 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흔히 이제 고객센터 같은 데 있으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올 때요. 그때 고객을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고객이 말을 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자, 말을 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죠? 아까 우리 이제 그랬던 부분인데, 예, 척두엽도 활성화되고 또 전두엽의 어떤 영역이죠? 브로카 영역. 자, 되뇌 피질이 작동한다는 거죠. 예,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말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이성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꾸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분이 스스로 말을 하게끔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물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기저핵. 기저핵은 몇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정교한 운동, 그리고 반복된 운동들이 저장되는 곳이 기저핵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전거 타는 법, 설명할 수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말로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전거 타게 할 수 있나요? 그 상당 부분은 기저핵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갈 때 물론 판단하지만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핸들을 꺾을 때는 몸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저핵에 그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핵 부분은 되뇌 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들 병아리 감별사 감각적으로 거의 뭐 0. 몇 초 만에 병아리를 감별하는데 그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기저핵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습관 아니면 오래된 숙련자들 기저핵에 그것이 회로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우리 책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저핵 혹은 밀리네이션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 놈에 그게 그렇죠. 뭐 물통 같은 거 툭 던진다거나 신문 같은 거 확 던지면 탁탁 하잖아. 그렇죠. 생활의 달인 맞습니다. 자, 또 좀 볼까요? 기저핵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어요. 미상핵, 시상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삼청뇌 모델. 혹은 이제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코칭이라든가 감정 내지 스트레스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림이죠. 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 인간의 뇌는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생명유지의 뇌, 그래서 일명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관과 손의 부분을 지칭하고요. 그 위에 있는 부분이 뇌 변연계라고 부르고요. 감정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유류의 뇌죠. 그러니까 파충류는 감정 처리가 잘 안 되고 포유류쯤 돼야 감정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위에 있는 게 이성의 뇌. 그래서 되뇌 피질, 영장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주장한 사람은 캐나다에 있는 맥클린이라는 의사가 주장을 했어요. 본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 알려져 있는 건데 본인이 이렇게 삼청뇌 구조론을 주장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이게 뇌진화 발달에 근거한 구조고요. 그래서 이 기능들의 종의 발달과 연관돼서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맥클린은 이성의 뇌, 감정의 뇌, 생명유지의 뇌를 파충류, 포유류, 영장류의 뇌라는 상당히 사람들이 좀 흥미있고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구조 학상으로 보면은 상위뇌, 중위뇌, 하위뇌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그냥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금방 이해를 좀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해가 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뇌의 진화는 이게 분리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즉, 파충류인, 악어 같은 경우에 요 뇌관과 소뇌만, 하위뇌만 있느냐, 되뇌피질이 없느냐? 안 그렇습니다. 악어들도 되뇌피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단지 이 부분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파충류뇌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파충류들이 들으면 기분 좀 나쁘죠. 자기도 되뇌피질도 다 있는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계층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통합되면서 진화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인간도 파충류 시절이 진화론적으로 보자면은 파충류 시절이 있었겠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먼 아득한 옛날에는 바다에 살았으니까 다 어류였겠죠. 소위 말하는 파충류인의 상태였다가 육지로 나오면서 점점점 진화가 됐다고 볼 때 이것들이 조금씩 더 붙여지면서 발달해 왔다는 거예요. 즉 이것들은 서로 상호 소통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미그달라 하이잭은 변연계에 있는 감정이 전체 뇌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극심한 어떤 기아 상태 있으면은 심지어 사람도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이 본능적인 부분만 더 강하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심이라든가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선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우리 인간도 때로는 파충류의 뇌처럼 작동하고 또는 포유류의 뇌처럼 작동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 뇌에 대해서 이왕 보는 김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열렸군요. 네, 좋습니다. 열렸는데 왜 또 여느냐, 이 말이죠. 자, 이게 딱 보이는 이 부분이 두피입니다. 두피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이 두 개의 골. 피부 밑에 뼈가 있죠. 그 밑에 있는 부분이 경질막과 거미막. 아주 이게 교차돼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웬만큼 이렇게 돌 맞아도 되뇌피질까지는 안 들어가요. 거기서 다 막아 차단을 해줍니다. 뼈가 어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좀 막아주고요. 그 사이로 혈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맥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실제 이제 대뇌가 있습니다. 뇌가 있고요. 그리고 뇌 바깥 부분에 거미막하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뇌 척수액, 지금 이 빨간 부분 이렇게 약간 하늘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뇌 척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머릿속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뇌 척수액에 둥둥둥 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뇌 무게가 꽤 되거든요. 무게를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둥둥 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무게를 덜 느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척수액은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그야말로 척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대뇌와 척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말초신경계가 되겠죠. 말초신경계는 신경계가 끊어지더라도 재생이 됩니다. 신경 끊어졌을 때 재생수술 하죠. 이렇게 붙여보자 합니다. 척수신경, 예를 들어서 척수 쭉 타고 내려가는 척수신경이 끊어졌다. 재생할 수 있을까요? 재생 불가능. 중추신경계는 한번 손상을 입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우리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한 교통사고 같은 거 뒤에서 차가 탁 부딪혔는데 목이 좀 꺾여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반신불구가 돼 가능합니다. 목뼈가 부러지면서 목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손상을 보면은 마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목마 뭐 줄말타기라 그러나 어릴 때 참 겁도 모르고 많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었던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척추 전체가 척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 척수에 손상을 입으면은 그 이해 부분은 다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알고 보니까 괜히 어릴 때 우리 뭐 뛰어와서 누가 더 빠른 속도로 누가 더 높이 점프해서 뛰느냐 그건데 엄청나게 위험한 걸 했던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측면들을 본 거고요. 정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시상,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시상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시상은 옆에 이게 해마, 그리고 옆에 편도체, 시상 하부는 여기 안 보이네요. 이게 꼬리핵, 조갑이핵, 이것들 합쳐서 기저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뇌의 발달 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어릴 때 태어나면은 임신을 하고 나면 이게 한 3주쯤 되면 이런 모습에서 점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요 모습 보면은 뭐 올챙이 내지 물고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 배아 단계에 있어서는요, 올챙이부터 인간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근데 인간은 점점 발달하면서 뇌내 피질이 굉장히 부풀어 오르면서 발달한 상태로 나오게 되죠. 자, 이건 뇌 속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실제로 찍은 건 아니고요.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한 건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뇌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보면 이렇게 빛이 확확 지나가잖아요. 근데 빨간색으로 플러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이 플러스가 나트륨이에요. 실제 나트륨 이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트륨 이온. 그 나트륨 이온이, 이걸 우리가, 액선, 축삭이라고 부르는데요. 축삭의 막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실질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전기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전선을 따라서 쭉 가는 거죠. 근데 이 전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세포가 있으면 또 다른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신경세포는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떨어져 있을까요? 예. 시냅스까지 아시네. 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아주 얇은 0.02mm 정도의 아주 작은 간격,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사이는 전기가 흐르지 못하잖아요. 그 사이는 어떻게 흐르느냐? 화학적인 작용으로 흐릅니다. 자, 이제 그걸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줄 텐데요. 자, 전기 자극이 오면요, 끝단에서는 뭔가가 분비가 되는 거예요. 자, 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뭐 빨간 게 나오죠? 빨간 게 나온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에, 예, 이 무늬에, 닫혀있는 문에 여기다 얹히죠? 그러면은 이게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신경전달 물질이라면, 도파민, 뭐, 세로토닌, 여러 가지 있겠죠? 예. 뭐,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분비돼가지고 밑에 있는 채널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그 채널 끝단에 딱 붙으면은 그 작은 알갱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눌려가지고 벌어져요. 신기하죠? 예. 찾아가는 것도 신기하지만 얘네들 어떤 지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눈도 없거든요. 그냥 화학적인 작용에서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문이 열리고 밖에 있는 물질들이, 이온들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나트륨 또는 칼슘 이런 것들입니다. 자, 나트륨이 다량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플러스 나트륨이 들어가면은 플러스 전기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럼 또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전기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전달될지는 잘 몰라요. 그 메커니즘을 아직 모릅니다. 예. 이 우리가 기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회상을 하는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디까지 전달되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기억이 형성되는 걸 설명을 할 때 컴퓨터와는 다르다. 컴퓨터와는 다르다. 컴퓨터는 특정 번지에 특정 기억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날로그적이에요. 아날로그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특정 번지, 특정 신경세포에 특정 기억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은 그냥 물들듯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호가 탁 들어오면은 쫙 퍼져요. 그러니까 퍼진 만큼이 그 기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호가 딱 들어오는데 그거와 비슷하면은 조금 전에 그 기억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중첩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신경세포는 있지만 특정 신경세포가 특정 기억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물들듯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가 파일을 불러내면 정확하게 그 파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담겨있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이 똑같이 나와요. 인간의 기억은 기억을 회상해보라 그러면은 100번 시키면 100번 똑같이 이야기할까요? 완벽하게 암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특별히 그러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제 했던 이야기, 오늘 했던 이야기, 내일 했던 이야기 다 다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들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겠지만은 디테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때 끌고 나오는 그것만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억은 컴퓨터랑 다르다는 것은 차제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뉴런과 시냅스인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자, 우리 뇌의 피질이 이렇게 얇습니다. 아주 얇아요. 그 신용카드 두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얇은데 이게 6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신용카드의 두께에 층이 6개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바깥 표면에 신경세포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내면 깊숙이 밑으로 또 가는 연결망이 있습니다. 왜 밑으로 갈까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변연계 쪽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포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런 신경
망을 통해서 편도체가 정보를 대뇌피지로 확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제어가 안 되는 이유는 편도체로부터 올라오는 신경 다발이 훨씬 많아요. 통제하는 신경 다발은 그거보다 훨씬 가닥수가 적어요. 힘이 약하니까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생존에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강도가 갑자기 칼을 들고 달려온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데 가다가 옷이 벗겨져서 그렇다고 누가 본다고 그래가지고 옷 주스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이 작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분들이 더 강한 정보들을 송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래 위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경세포들을 보면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는데요. 감각 뉴런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운동 뉴런은 운동을 출력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그 중간을 연결해 주는 것을 연합 뉴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 뇌신경세포는, 그리고 시냅스는 100조 개 내지 1000조 개 사이라고 그래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100조 개 이상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0조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요? 우주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소행성부터 티끌까지 먼지까지 다 합친 숫자보다도 많은 게 100조라는 숫자입니다. 자, 우리 시냅스, 신경과 신경의 접점. 하나의 신경세포는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만 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연결을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기억의 형성에 관여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주보다도 복잡한 우리 인간의 뇌다 보니까 전화부 책을 주르륵 넘기면은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는, 거의 99%를 기억하는 김픽이란 실존 인물, 얼마 전에 죽었지만 김픽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도쿄 상공을 헬리콥터를 타고 쭉 한 바퀴 돈 다음에 10m가 넘는 화폭에 창문 개수도 안 틀릴 만큼 정교하게 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혹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면은 그날 일어났던 일을 비디오로 보여주듯이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인간의 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별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게 그게 단순한 비유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뇌는 소우주와 같다. 정말 우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 전혀 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태도만 바뀐 게 아니라 언제 저 사람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뇌를 볼 때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립 서비스로 고객들을 만났을 때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고객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뇌를 공부하면은 우리가 팩트를 알게 되면은 팩트를 아는 것하고 그냥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뉴런 뇌신경세포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신호가 쭉 들어오면은 이렇게 따라서 가가지고 다른 신경세포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자, 우리 보면은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서 축삭을 따라서 쭉 흘러요. 축삭을 따라서 쭉 흐르는데, 자, 이게 이제 축삭을 이렇게 도형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플러스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요.
이걸 처음에 나트륨이 밖에 있고 칼륨이 안에 있는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쭉 유입이 되면은 전기 신호가 이렇게 펄스를 탁 해요. 일정 전 이상이 되면은 전기가 만들어서 휙 하고 가는 거예요. 요 끝단에서 전기가 휙 하고 한번 발생하면은, 한마디 불꽃이 탁 튀기면은 이걸 따라서 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쭉 가게 됩니다. 그거고요. 자, 그래서 이 끝단에 보면은 신호 전달이 딱 되면은 중간에 연합 이런 요 접점이 있는데요. 이 접점을 보면은 이렇게 두 사이, 이 사이를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간극 그 사이를 시냅스라고 불러요. 시냅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전달물이 이렇게 분비되는 게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마구마구 막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보면 활동전이가 도착하면은, 1번 활동전기가 도착하면 2번 소포가 원행질막으로 둥둥둥 떠가지고 원행질막에 딱 붙으면은 막이 터지거든요. 그럼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이것이 이온 통로의 끝단에 붙으면은 밖에 있는 신경전달 이온들이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온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또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많이 들어간, 특히 이제 칼륨 같은 게 들어가면은 칼슘이 들어가서 실제 단백질 형성을 해요. 단백질 형성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 생긴다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생기고요. 새로운 신경돌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기억을 강화시키고 기억을 형성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나머지 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코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요. 자,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코칭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죠? 코칭의 기술,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코칭의 스킬. 경청. 경청. 그 다음에? 질문. 또? 공감. 인정, 칭찬, 피드백.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청. 질문. 왜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코칭은 질문을 통해서 그 고객의 잠재된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코칭이 아니죠. 경청 아무리 잘해도 뭐 경청만 잘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담이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핵심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코칭을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자, 이제 질문이 아주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유효한 질문,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일까요? 고객의 변화를 끌어내는. 또 다른 표현. 알맞은 타이밍. 알맞은 타이밍.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적절한 맥락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 초보자들이 특히 코칭 시험 준비할 때 이 불안하니까 질문 리스트를 막 이렇게 외우거나 아니면 심지어 시험 볼 때 질문 리스트를 옆에 두고 시험을 봐요. 막 어떤 질문을 할까 막 찾고 있어요. 찾다가 질문을 했는데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이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질문, 마치 외워서 한 것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라고 엄청나게 악평을, 막 혹평을 해요. 떨어졌습니다. 그럽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청을 안 해서 그 고객의 말에서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고객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고객이 말할 동안에 내가 질문 찾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질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질문일지라도 맥락에 맞지 않으면은 그 질문은 다 쓸모가 없다. 한마디로 유효하지가 않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맥락에 맞아야 된다는 거고, 맥락이라는 것은 지금 고객의 상태, 지금 고객과 함께하고 있는 이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의 어떤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될까요? 감정, 네, 감정. 의도. 생각, 신념. 네, 제가 지금 우리 최영수 코치님한테 교육받으셨다면은 세 가지가 거의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감정욕구 의도.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외운 건 좋아요. 외운 건 좋았는데 이해를 하면서 좀 외우면은 더 이제 좋을 수 있는데, 네, 감정욕구 의도 맞아요.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되뇌 피질이 의도를 만들어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되뇌 피질을 하는 것은 인텐션입니다. 인텐션. 의도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감정적인 부분은 그 밑에 있는 변연계에서 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막 뿌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쩌면은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나에게 올라오는 느낌을 언어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감지한다는 것은 내가 이성적인 언어적인 처리만 한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내에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수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을 말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의사소통하고 싶은 부분은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질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감정까지 왔는데요. 잘 따라왔어요. 중간에 답을 잘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정이에요. 자, 우리 코칭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감정이라고 봐요. 고객의, 우리 흔히 뭐 메라비언 법칙 어떻게 저쩌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도식적인 분류 같고, 그냥 그것보다는 우리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지금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고객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예의주시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고상한 말로 하면은 알아차림, 혹은 지금 현재, here and now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here and now의 가장 핵심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감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참 재밌어요. 감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이모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모션이라는 단어를 쪼개보면은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모션은 E 플러스 모션입니다. 자, E는 무슨 뜻이죠? 자, 그럼 모션부터. 모션은 무브죠, 무브죠. 무브.
자, 이게 운동입니다. 그죠? 운동입니다. 운동. 이는 뭘까요? 이는 아웃, 네, 이런 뜻이. 우리, 뭐, 이미그레이션 할 때 이 있잖아요. 아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밖으로 난다는 뜻이죠. 자, 저 두 단어를 합쳐서 어떤 말을 만들어 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운동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아직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운동이 밖으로 나간다. 그런 거죠. 두 사람이 주먹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화가 나 있는 거겠죠. 그죠? 일단 언쟁을 좀 하고 있었겠죠. 그 직전에는 얼굴이 불그락했겠죠. 그죠? 자, 이 단계를 보면은 얼굴이 불그락 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이 지금 표출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 감정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운동의 전 단계고 내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난 운동, 이 감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결국 감정하고 운동하고는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감정이라는 게 변형계에서 주로 하는 거고 우리 영장류가 되기 전에 포유류 때 이미 개발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뭔가 개발된다는 것은 다 쓸모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감정의 용도는 뭘까요? 뭐, 내 기분 나쁜 걸 뭐, 표현하는 걸까요? 표현이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감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감정이 없었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원숭이가 이제 포유류고 연결류 가까우니까 감정 표현을 잘 할 거잖아요. 감정 표현을 잘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군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큰 동물들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악어. 악어는 먹이가 생겼을 때 동료들이 오라고 막 부르나요? 아니면 자기가 위급할 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나요? 원숭이들은요? 바로 하죠. 개미들은요? 개미들도 원숭이처럼 군집을 이루긴 하지만 걔네들이 본능적인 거예요. 원숭이는 감정 표현을 통해서 서로 상호 협력을 하고 그 덕분에 커다란 군집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개체를 퍼뜨릴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은 그 감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뭘 만들었죠? 언어를 만들었죠. 좀 더 정교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어라는 게 사실은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이게 풍부해요. 즉각적이고 풍부하긴 하지만 정교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걸로 이제 대체하게 되죠. 근데 언어는 정교하긴 하지만 정보들이 많이 빠지죠. 빠집니다. 그래서 대면을 할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는 언어라는 수단이 참 좋습니다. 안 보여도 그죠? 심지어 멀리 있는 사람도 언어를 문자화 시켜가지고는 그죠? 사실 시공간을 초월해서도 이제 그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설책 보면서 100년 전에 쓴 소설책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전달하려는 감정이 나한테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코칭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대면해서 할 때는 가장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읽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에게 의사소통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을 하면서 고객의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감정, 내면 상태를 읽지 못한다. 코칭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코칭 중에 고객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에너지 변화, 감정 변화,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즉시 그것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코칭 그러면은 에너지를 업시켜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적인 면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잘 읽고 반영을 해주는 것이 코칭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감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뭔가 좀 도전하게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고객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맥락에 맞는 질문도 해야 되지만 도전적인 질문이 저는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 유효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도전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라고 볼 때 우리의 인간의 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봐요. 이 공간에 나의 신경세포들이 한 1000여 개 정도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다고 봅시다. 그 중에 이미 굉장히 많은 기억들을 형성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주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테고, 아직 자리를 좀 희미하게 잡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딱 들어왔어요.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딘가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얘가 딱 들어왔는데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서 딱 달라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연상법을 많이 쓰는 이유는 비슷한 것들 하면은 금방 기억이 되잖아요. 착 달라붙어 연결고리가 잘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애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얘는 무언가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헤맬 거잖아요. 실제 우리의 그 뇌의 신경세포를 보면은 다시 동영상을 볼 시간은 부족하고 이 신경세포들이요. 아까 이렇게 신호 전달되는 것만 봤는데 이 끝단에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어딘가에 연결이 되려고 계속 그럽니다. 연결이 되면은 살아남는 거예요. 연결되니까 얘네들한테 뭔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빛이 와서 영양분을 공급할 거잖아.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영양분을 줄 이유가 없잖아. 죽는 거예요. 신경세포들은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딘가 연결을 시도하신다고 보면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무도 나와 연결된 사람이 없으면은 결국 내가 죽는 거잖아요. 신경세포들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결만이 살 길이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정보들이 탁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뭔가 연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칠 거잖아요. 자극을 많이 주죠. 새로운 자극을 많이 주고요. 뇌를 막 사사지 뒤집으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장하고 뭔가 좀 발전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새로운 거 투성이잖아요. 질문도 그런 우리 인간의 좀 기존에 있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도전적이고 새로운 질문이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원리는 그것이 내 머릿속에 이미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언가 연결고리를 만들고 완결을 지으려는 그 발버둥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내가 그동안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솔루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